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첫사랑이죠. 투르게네프. 그래서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마르크스하고 출생과 사망연도가 같네요. 정리를 하면은 러시아 작가의 빅3고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의 빅3고, 푸시킨은 여기보다 조금 윗세야 되고요. 그리고 첫사랑은 이제 뭐 자신의 체험담을 실제 이야기를 소설화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통상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성장 소설이라고 하지요. 전형적인 성장 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다만 약간 공감이 안 가고 불편했다라고 말한 대목 같은 게 존재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의 시학에 나오듯이 현실적인 것과 픽션 사이에서 오히려 픽션이 더 현실적이고 현실은 반대일 수 있다는 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담과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데, 일단 당시 러시아 역사도 이제 물론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도스토옙스키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등장하는 체르넵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나타나는 진보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등장하는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바라는 위로부터의 기적적인 변화 움직임 같은 게 러시아 사회에 19세기 초반에 존재했죠. 그래서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이라든지 이어지는 분화로도 인민속으로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고, 그 데카브리스트 전통 속에서 예컨대 공화제로 가냐 입헌 군주제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기조는 자유주의였어요. 기본적으로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허무주의라든지 이러한 뭐 자포자기한 기류가 등장하면서, 분화로드에서 나타났던 말하자면 공상적인 뭐 공동체주의, 사회주의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개선되면서 러시아 혁명으로 가는데, 그 러시아 과학적 사회주의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 자유주의적인 개혁과 허무주의, 그 다음에 진보에 대한 믿음이 혼재된 시기에 등장한 소설이고, 그 시대에 활동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틀은 아버지와 아들과 첫사랑에 있어서는 틀 자체는 동일하다고 봐야죠.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이제 원제인데, 러시아 역사가 투영된 세대 간의 갈등이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순화하고 사랑을 매개로 아름다운 형태로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소설을 읽으면 누구나 단박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정신분석학적, 개체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첫사랑이 될 것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정치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와 아들로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체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데,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친 살해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부친 살해는 안 일어나고 부친을 존경하죠. 실제로 부친 살해를 염두에 두고 칼을 들었을 때는 부친으로 인식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부친 살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큰 차이고, 다만 이제 칼이란 형태로 간접적인 형태의 부친 살해의 모티브는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 구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명확하게 드러나죠. 어머니랑 실제로 자니까. 근데 여기서는 근친상간 구조가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와 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구조가 이제 근친상간의 구조로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뭐 성경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것들은 부자 간의 어떤 성적인 코드 같은 것도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데, 부자 간의 성적인 코드는 결국 그 아버지를 계승한다는 동일시, 그다음에 아버지와 자신이 같다고 보는 권위의 완성,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구조가 순환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죠. 존경하고, 아버지는 지나이다를 사랑하죠. 아들은 또 지나이다를 사랑하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동일체이기 때문에 곧 자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지나이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나이다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돌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분열은 내적인 분열이기 때문에 약간의 외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지는 않고 외적으로 명확한 대립이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이 투영된 아버지와 지나이다를 둘러싼 다른 남자들 간의 대립이 등장하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선 대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정신분석학적인 동일자 개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구조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신화에서는 어머니란 존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실제로 아들과도 관계를 맺고 뭐 이러면서 아들과 근친상간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 비극에서 자신의 운명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주받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말하는 영웅들이 처하는 비극의 유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이제 비극적 인물이 되는데, 여기 이 소설 속의 어머니는 전혀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고 조롱거리가 돼요. 어머니는 담론의 순환 구조 속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에게서도 배제되어 있고 아버지, 즉 남편에게도 배제되어 있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연적인 지나이다와 동침하는 사이가 되고 그럼으로써 어머니를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대립과 동일시의 구조라는 축소된 신화의 형태 속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격화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는 이제 다른 점이고, 또 하나 지나이다의 역할은 그렇다면 이 인물도 비극적이냐고 한다면 이 인물의 비극은 그리스적인 비극은 아니죠. 부르주아적인 조롱거리죠. 일종의. 가부장제적인 질서 속에서 보호받고 주체적이지 못한 여성이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편으로 사랑의 길을 모색하지만 많은 숭배자들 속에서 결국은 군림하기보다는 정복당하는 길을 택하는 그러한 구조를 택한다는 측면에서 부르주아적 가부장제 희생물로 그려지는 거죠. 예, 그때 자본주의와 봉건제가 막 격렬하게 붙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사랑에서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형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달리 여성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소설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이래 가부장제가 일관되게 관통되어 왔다고 할 때 가부장제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은 서로 자유로운 주체의 자유로운 성애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적절한 생존과 권력관계 속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전제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양식으로 드러났을 때 지나이다는 그 가부장제가 제공할 수 있는 여성의 사랑의 형태를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구현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그 많은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자기를 정복해주는 남자에게 갔느냐 하는 것들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아들에 대해서 느낀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가끔은 그것도 사랑으로 변주돼서 나타나죠.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첫사랑은 사실은 미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완성된 사랑이기도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뭐 실질적으로 완성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 이제 근대적 의미의 에로티시즘 같은 것들은 흥미로운데 뭐 채찍의 사랑이죠, 채찍의 사랑. 이제 우리가 단순히 사디즘적인 뭐 그러한 연상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려면 가부장적인 질서잖아요.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어느 순간 이제 둘이 이제 금지되어 있고 결별해야 되는 상황에서 채찍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데 채찍으로 생긴 상처에다가 키스를 하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곧바로 이제 남자가 뛰어들어가서 둘이 이제 섹스를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비유 같은 거 예컨대 이 채찍은 말을 달리게 하는 데 쓰는 것이다라고 할 때의 여성과 말 또는 섹스와 탈 것이라는 전형적인 비유 같은 게 그렇게
천박하지 않은 형태로 그 다음에 약간은 압축과 생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채찍의 사랑,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것은 야생의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만 문명의 말은 기승자의 의지에 종속되는 존재이고 그 기승자의 의지를 대변하는 건 채찍이죠. 그래서 이 지나이다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 자체가 결국은 가부장제 질서에서 순응한 가부장제 질서에서 나름의 자율성과 어떤 틈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적응한 여성이 할 수 있는 뭐 하나의 활로였다. 근데 그걸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시 러시아 상황 같은 곳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그렇게 지나이다를 욕하기는 힘들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제라는 틀에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첫사랑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아버지하고 자게 되는 경우는 거의 뭐 신화나 뭐 그 다음에 뭐 특수한 집단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많지 않은 사례인데 첫사랑의 심리 묘사는 뭐 매우 훌륭하지만 좀 자기적으로 보이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근데 개인의 체험담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은 사람들이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설적인 소재가 됐을 때는 그게 픽션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도 한편의 소설이고 또는 그리스 비극적인 틀을 취하면서 약간 변형을 가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소설로 가는 한 관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세 소년의 심정을 잘 표현했다고 이제 싱크로율 70%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1인칭으로 기술하는 소설에 있어서 실제 작가의 나이가 몇 살인 걸 항상 살펴봐야 돼요. 16세의 필자가 쓴 소설이 아니고 그 나이 든 필자가 16세로 빙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마찰음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그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싶다라는 뭐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데 그거를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투르게네프가 첫사랑이라는 소설의 형식에서 구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또는 드러나게 되는 전원, 결론 이런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시되고 아버지의 연인을 아들 또한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하게 됨으로써 뭐 세 사람이 결국 하나의 사랑으로 합쳐지게 되지만은 아버지와 지나이다는 빨리 죽잖아요. 빨리 죽고 살아남은 자는 유일하게 아들로서 떠나보낸 세대, 떠나보낸 사랑 앞에서 혼자 있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또는 앞으로의 기획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끝부분에 가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로 갈 수도 있고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문제, 실존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고민 사이에서 어떠한 침루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여기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투르게네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성장 배경을 살펴봤다시피 인텔리겐트 지식인이었고 서구적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첫사랑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에 관해서 훌륭하게 묘사한 책이고 또 뜯어보면 러시아 역사와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과 역사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